안녕하세요. 가야대학교 초중특수교육과 여러분, 정서행동장애를 맡은 윤혜진입니다. 이번 시간은 11주차 1차 시로 틱장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틱에 대한 정의와 진단, 그리고 틱장애에 대한 중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틱 장애 안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유형별 진단 기준과 특성, 그리고 그 유형별 진단에 따른 틱 장애의 중재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틱이라는 것은 이제 특별한 이유 없이도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나 또는 목, 그리고 어깨, 몸통, 손이나 발 등의 신체 일부분을 이제 아주 빠르게 반복적으로 움직이거나 또는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것을 뜻합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얼굴이나 목, 어깨, 몸 같은 신체를 빠르게 움직이는 틱을 운동틱이라고 하고요. 또 자신도 모르게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것을 이제 음성틱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의 틱 증상이 모두 나타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아는 뚜렛 장애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틱을 한번 우리가 어떤 특성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하면요. 이제 틱이 이제 지속되는 시간이 짧게 나타나요. 보통 1초에서 2초 이상 지속되는 경향이 있기도 하고 이게 또 정기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아니면 가끔씩 나타났다가 사라지곤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틱을 강박증이 있어서 생기는 건가?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게 틱인지 아니면 현상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인지에 대해서도 한 번쯤 고민을 하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런 틱장애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욱더 악화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책을 읽는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무언가를 만드는 이런 특정 활동에 몰입을 하게 되면 또 틱이 나타나는 횟수가 줄고 약화되기도 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점점 성인기로 들어갈 동안에 이제 틱을 이제 자신의 의지대로 잠시 동안 참을 수도 있게 되고요. 또 잠자는 동안에 수면 상태에서는 이렇게 나타나지 않기도 합니다. 우리가 뒤에도 배우겠지만 이제 단순한 운동 틱 많이 여러분들이 틱 장애를 가진 아동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보면 눈을 갑자기 계속해서 깜빡거린다든지 찌푸리는 얼굴을 계속 보이거나 어깨를 으쓱으쓱 거리는 것도 이제 포함이 돼요. 근데 이제 아동들이 이제 4세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보통 부모들 입장에서 갑자기 아이가 눈을 많이 깜빡거리기 시작하고 찌푸리거나 이렇게 애매한 단어를 계속해서 말을 하는 부분을 이제 발견을 하고 우리 아이가 틱이 아닐까라는 고민에 빠지는 부모들을 제가 이제 현장에서 종종 만나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부분은 살펴보게 되면 정말 틱인 아이는 이제 거의 만나볼 수가 없고 이제 아동이 급격하게 단어의 수가 늘면서 이제 언어의 표현이 아주 다양해지면서 자신의 이제 여러 가지의 표현을 더 다채롭게 하고 싶은데 이제 머릿속과 또 아이가 아직까지 바라는 부분이 좀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붙여지는 여러 가지 이런 복잡한 음성이 섞이기도 하고 또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이제 태어나서 이제 아동기에 들 때까지 이제 폭발적인 성장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눈이나 여러 가지 신체에 이제 발달을 하면서 생기는 부분으로 인해서 눈을 깜빡인다든지 어깨나 팔, 다리를 움직인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생길 수 있어서 부모님들의 염려와는 달리 막상 검사를 해보면 이제 틱으로 정의가 되는 아동이 많이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틱 종류 중에서 먼저 일가성 틱 장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일가 틱 장애는 이제 한 개나 여러 개의 운동이나 음성 틱이 나타나는데, 이제 그 지속 기간이 1년 이내의 경과를 갖는 틱을 이제 말하는 게 바로 일가성 틱 장애입니다. 여기 DSM-5에서 지금 일가성 틱 장애를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제 한 개 혹은 여러 개의 운동 혹은 음성 틱을 말하고요. 이제 틱이 이제 자주 길어지거나 약해질 수 있지만 틱이 처음 시작된 지 1년 이하 지속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증상들이 언제요? 18세 전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틱 장애가 이제 어떤 물질이라고 하는데, 이제 코카인, 우리가 마약 종류죠. 그런 여러 가지 약물의 이제 생리적인 효과나 또 다른 의학적인 이런 상태, 헌팅통병이나 바이러스 후 뇌질환에 기인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이제 뚜렛 장애나 만성 혹은 음성 틱 장애 기준을 이제 충족시키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제 진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ICD-10에서 보면 이제 틱 장애의 일반적인 이제 기준을 만족시키는데, 여기서는 지속 시간이 이제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요. 이제 4, 5세 사이에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었죠. 얼굴을 찡그린다든지, 눈을 깜빡거린다든지, 이제 머리를 흔들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행동이 흔히 나타나게 발견되는 틱의 형태인데, 이제 이러한 행동이 한 번의 에피소드로 끝나기도 하지만, 이제 재발이 되고 반복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다면 아이가 눈을 계속 깜빡거린다. 그렇다면 부모의 입장으로서 우리 아이가 틱일까 아닐까를 먼저 고민을 해야 될까요? 보통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아이가 성장하다 보면 이제 급격하게 신체가 발달하기 때문에 아직 아이가 자기의 몸이 어떻게 불편한지를 표현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일반적인 틱처럼 이런 형태의 틱 형태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눈에 속눈썹이 이제 동자 쪽으로 찌르고 있다든지, 또는 이제 급격하게 이제 아이가 성장을 하는데, 낮에 활동이 많았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어깨나 목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느끼는 그런 통증을 알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머리를 흔든다든지, 또, 이제 음성적인 부분에서도, 자신의, 그런 의사표현을 위해서 이제 계속해서 붙이는 제스처나, 이제 음성적인 부분을, 이제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하다가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이 틱처럼 느껴질 때도 있기 때문에, 아동이 이제 어떠한 상태에서 얼굴을 찡그리거나 또는 눈을 깜빡이거나 이러한 음성을 붙이거나 하는 부분이 나타나는지를 잘 체크를 하셔야지만 이게 이제 틱인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다른 의학적인 방법이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번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은 이제 만성운동이나 음성틱장인데요. 이런 만성운동이나 음성틱장에는, 이제 이런 틱 증상이, 이제 1년 이상 지속이 되는데, 뭐, 근육이나 음성이나 그 중에서 하나만 나타나는 경우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발병을 언제 18세 전에 나타나야지만 되는 거고, 이제 뚜렛 장애의 진단 기준을 만족하게 되면 이제 이것을 뭐 만성 운동이나 음성 틱 장애로 보지 않습니다. 이 만성 운동이나 이제 음성 틱장애는 이제 여아보다는 남아한테 좀 더 발병이 잘 된다라고 뭐 알려져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아직 연구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뭐 원인을 보면 이제 뚜렛 장애와 이제 거의 비슷한 원인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보는 원인 중 하나가 어떻죠? 생물학적인 원인인가, 행동적인가, 어떤 뭐 생태학적인가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원인을 정서행동 장애에서는 이제 원인을 이제 찾아보곤 하는데 이런 틱 장애를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해 보았을 때 이런 만성 운동이나 음성 틱 장애는 이제 유전적인 요인이 좀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 중에서 뭐 뚜렛 장애나 만성 운동 장애나 뭐 음성 틱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또 그 가족 내에서 다시 이런 틱 장애를 가지게 될 확률이 높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집안에 이제 뭐 뚜렛 장애가 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뚜렛 장애에서 조금 경하게 나타나는 게 뭐 음성 틱장애나 이제 한 가지 뭐 만성 운동 틱장애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만성 운동이나 음성 틱장애를 진단하는 DSM-5와 ICD에서 이제 하는 진단 기준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운동이나 음성 틱장애 중에서 하나만 나타나야 되는 거고요. 일단 틱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1년 이상 계속해서 지속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제 이 장애에 나타나는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어떤 물질, 그러니까 뭐 약물이라든지 이런 생리적인 효과나 우리가 뭐 또 다른 의학적인 뭐 뇌질환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뭐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상태에 기인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고요. ICD에서 보면 이제 틱장애의 일반적인 기준에서 이제 운동이나 음성틱 한 가지 종류만 나타나고 이제 기간도 최소 1년 이상. 그리고 이제 DSM-5와 다르게 나타나 있는 부분이 보면 팔, 다리나 몸 등에 침범한 경우는 얼굴에만 생긴 틱보다 예후가 나쁘다라고 해요. 이거를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이제 얼굴에 뭐 눈을 찡그리거나 뭐 턱을 이렇게 뭐 끄덕거리거나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나중에 배울 중재에서 자기적인 이제 방어나 여러 가지 중재를 통해서 조금은 아이가 그 틱을 멈출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팔이나 다리나 몸에 나타나는 이런 틱은 일단은 근육적이나 사용하는 범위가 크고 중재를 하는데 많은 신경적인 요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예후가 나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뚜렛 장애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제 뚜렛 장애는 운동과
음성틱이 같이 발병하는 것이라고 먼저 생각을 하면 되고, 이게 또래장애가 발병되는 연령이 보통 이제 7세 전후로 나타나서 이제 똑같아요. 이것도 18세 전에 이제 다 발병이 되고요. 이제 연구에 보면 가장 어리게 나타나는 경우는 뭐 2세쯤에도 발병이 된다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또래장애는 이제 앞에 음성틱장애나 만성운동장애나 이런 부분과 이제 구분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그 음성과 운동이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또래장애도 앞서 다른 틱장애처럼 어떤 물질의 생리적인 효과나 또 다른 이제 의학적으로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RCD 나와 있는 부분에서도 내용이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이 두 종류의 틱이 반드시 존재할 필요는 없지만, 소화기, 청소년기에 발병한다는 것. 그리고 소화기에 발병할 때에는, 청소년기가 되면 증상이 많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틱이 이제 성인기까지 지속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음성틱이 나타나기 전에는 근육틱이 선행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제 정의를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틱이 지금 보면 이제 제가 앞에도 말했듯이 유전적으로 많이 나타나요. 이제 뭐 가족에게 뭐 이제 유전적으로 틱이 있다, 또래장애가 있다 이러면 또다시 나타나는 경우도 많고, 또 이렇게 또래장애를, 그 틱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 패턴에 맞춰서 이제 틱이 나타나는 횟수나 틱이 나타나는 횟수나 이제 그런 행동 반경을 살펴보았을 때는 이제 생활 속에서 뭐 여러 가지 그 틱을 가지고 있는 아동이 받고 있는 이제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내적인 뭐 심리적인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더욱더 심해진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앞서서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이 이제 왜 다른 뭐 의학적인 상태에 기인하지 않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뭐 어렸을 때 과한 열병이라든지, 이게 뭐 바이러스성 뇌 질환이라고 하더라고요. 뇌염이나, 이렇게 한번 알고 나면 또 아이들이 틱이 오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뭐 도파민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세로토닌이라든지 뭐 노르아드레날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뇌 속에 있는 호르몬이나 여러 가지 뭐 시스템에서도 뭐 뇌 속에서의 여러 가지 우리의 흐름에서도 뭐 문제가 이제 생겼을 때에 또래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때요? 뭐 유전적인 것도 있겠지만, 뭐 출산을 하기 전에 이제 뭐 임신 중에 뭐 이제 받았던 뭐 스트레스라든지 또는 뭐 조산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에서도 이제 뭐 아동이 틱장애를 가질 수 있다. 이게 바로 뭐 뇌 쪽으로 신경적으로 뭐 발달에 있어서 문제를 가졌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또래장애를 틱장애를 가질 수 있다. 연관이 있다라는 것도 이제 많이 밝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또래장애나 이제 이러한 틱장애가 이렇게 하면 생길 수 있어요라는 건 알 수 있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틱장애가 발생했을 때 최대한 틱장애를 줄일 수 있게끔 하는 뭐 중재라든지 의학적인 처치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보통 또래장애나 틱장애는 이제 뭐
생활 스트레스를 뭐 많이 받게 되면 더욱더 많이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동 중에서 틱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아동이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생활하는 패턴을 이제 관찰을 하면서 이제 틱이 발생하기 전에 아동에게 있었던 일, 그리고 이제 그 시간 중에서 발생한 틱의 횟수, 그리고 이제 이 발생한 일 이후에 이제 또 생기는 일을 계속 우리가 이제 선행 사건과 후속 결과의 기록 양식으로 계속해서 틱의 횟수를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아동의 패턴을 조금 체크를 하다 보면 이제 아동이 어떤 또래 관계였다든지 아니면 학교 내에 규칙 지키기라든지 아니면 아이가 어떤 특정한 교과라든지 활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과하게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고 이제 뚜레장애나 틱장애가 심하게 이제 횟수가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 부분을 지금 여기 표에 보면 시간대별로 나와 있죠. 이렇게 보통 시간별로 끊어서 이제 학교와 가정과 이제 아이의 사회 전환적인 활동을 다 시간별로 한번 일을 체크하다 보면 이제 아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나타날 수 있는지를 찾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거에 맞는 이제 우리가 중재를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일주일 틱 횟수 기록 양식이에요. 이제 그러면 이제 아동이 가지고 있는 틱 타입이 어떤 건지를 먼저 이제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시간에 이제 세기를 시작할 건지, 그리고 우리가 몇 시에 마칠 건지, 이러한 부분을 이제 정확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일에 맞춰서 이제 표시를 하는 거예요. 몇 회, 어떻게 했다, 몇 회 했다. 이제 우리가 눈을 깜빡이는 틱수가 몇 번 나타났다, 몇 시쯤에 몇 번 나타났다. 이렇게 해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제 아동의 틱이 나타나는 횟수를 기록할 수 있는 이거는 일주일 틱 횟수 기록 양식입니다. 그리고 우리 책의 278페이지에 보면 이제 기타 감별 진단 유형이 나타나져 있는데요. 발모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머리를 뽑거나 머리를 고르는 것 같은 행동인데요. 이게 이제 운동틱으로 이제 우리가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발적으로 머리를 뽑는 거나 이제 강박적인 행동은 이제 틱과 이제 구분을 해서 우리가 발모벽이라고 이제 아예 정의를 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발모벽은 이제 강박이 없어요. 근데 이제 좀 충동이 있기 때문에 틱과 같은 장애인데 이게 계속 머리를 뽑으면서 어때요? 따끔따끔따끔하죠? 이제 그런 부분으로 아이가 안도를 느끼는 거예요. 보통 보면 앞머리 쪽에 아이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 머리를 뽑아서 아이들이 보면 이제 앞머리 쪽에 머리가 많이 빠진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게 보면 이제 아이들이 그 뽑으면서 느끼는 그런 자기 자극, 그런 부분으로 또 느끼고 아이들이 오티즘이나 좀 고도의 집착장애 이런 아동들이 보면 이렇게 발모벽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이런 아이들이 우리가 말하는 놀이의 기술이 없는 거예요. 놀이의 기술이 없고 자신이 움직이거나 하는 부분에서 많이 힘든 아이들은 이렇게 자신의 머리를 뽑는다든지 우리 손을 물어뜯는 것보다 조금 더 이게 더 아이들이 많이 하는 행동 중 하나예요. 이런 행동을 통해서 이제 그런 자기 자극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제 이것은 틱과는 구분돼서 이제 발모벽으로 여러분들이 나눠서 보면 되고요.
상동적인 운동장애는, 이거는, 이제 틱이 아니라,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어때요? 자기 자극을 위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상동적인 운동장애를 보이는 아동들이 보면 대부분 놀이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고 무언가에 흥미를 느끼는 부분이 아주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동적인 운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오는 통증이나 행위에 대한 부분의 쾌감을 통해서 아동이 이제 그런 기쁨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틱은 좀 구분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런 틱을 어떻게 하면 중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지금 앞서서 이제 우리 기록을 다 해봤어요. 일일이나 주 단위로 이렇게 시간 단위로 해서 아이가 왜 틱이 일어나는지, 어떠한 사건에서 틱이 발생을 하고 또 어떠한 시간과 요일에 틱이 많이 늘어나는지 또는 줄어드는지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른 복합적인 문제나 2차적인 문제를 같이 진단을 해서 이제 우리가 중재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정신치료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뚜렛장애나 이제 음성틱이나 운동틱이나 이렇게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 부분에서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는 신경 발달적인 이제 장애 표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중재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중재가 바로 상황 역실행과 습관 반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상황 역실행은 이제 우리가 틱 발생에 대해서 이제 그 상황에 의한 경쟁 반응법을 이제 대상으로 이제 제시를 하는데 이제 아동이 집과 또는 학교 환경에서 이 틱이 발생할 때마다 10초에서 또는 한 30초 동안 계속해서 스스로 틱을 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에게 이제 스스로가 틱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라고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상황 역실행법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지금 여기쯤 오면 이런 틱을 했지?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한 번 더 참아보겠어. 이렇게 아이가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습관 반전의 중재인 경우에는 이제 안에 틱 알기 훈련과 이제 경쟁 반응 훈련 그리고 이완 훈련과 이제 상황 관리 훈련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틱 알기 훈련은 이제 아동이 이제 틱에 대해서 이 틱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이 빈도가 얼마나 나타나고 횟수가 몇 번이나 나타나는가 그리고 이 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이 틱이 나타나는데 영향을 미치는 이제 나에게 나타나는 이제 선행 사건과 또 그에 대한 후속 결과를 이제 아동에게 잘 알도록 교육을 해주는 게 바로 틱 알기 훈련입니다. 이 틱 알기 훈련은 이제 먼저 아동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틱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하고 아동에게 자신의 틱을 알 수 있게끔 하는 건데요. 이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동이 이제 거울을 통해서 자신이 틱을 하는 부분을 보여주거나 또 거울 앞에 서서는 음성틱이나 운동틱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겠죠? 음성틱은 거울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렇다면 이제 아동을 우리가 이제 연구산물이죠? 이제 비디오 테이프나 동영상을 이제 통해서 이제 아동에게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 네가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음성틱이 발생을 했어. 그런데 이런 상황에 네가 이런 틱이 몇 회 이상 발생을 하고 너가 어떻게 이제 결과가 그래서 나타났어라는 본질에 대해서 이제 바로 즉각적이고 이제 정확한 피드백을 제공을 함으로써 아동이 이제 알게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틱을. 그래서 아동이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틱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러면 저도 제 틱을 제가 스스로 통제하고 싶다, 이렇게 아이가 그런 동기를 이제 가지게끔 만드는 게 바로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이제 자신의 그런 모습을 이제 뭐 비디오 테이프나 상황을 이제 계속해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틱이 발생하려는 자신의 몸에 이런 사인을 스스로가 빨리 이제 발견을 하게 되겠죠? 이제 그렇게 이제 자신이 몸에서 틱이 나타나기 전 사인을 이제 알게 되면 이제 자신이 이제 틱을 어떻게 해요? 이제 조절을 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중요한 훈련 중 하나는 이제 아동이 스스로 우리가 앞에 했던 그런 기록지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동에서 이제 점점 아이가 이제 자라남에 따라서 이제 틱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계속해서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면 이제 자신이 어떤 부분에서 어떤 상황에서 틱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난지를 계속해서 잘 알기 때문에 또 그런 상황을 어느 정도 피해갈 수가 있고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틱 알기 훈련이 중요한 또 중재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경쟁 반응 훈련은요, 이제 아동이 이제 틱이 발생하는 그 시간 동안 이제 똑같이 그 시간만큼 이제 경쟁 반응을 하도록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눈을 계속 깜빡깜빡 거리려고 하면 어때요? 눈에 힘을 주고 뜨게 하는 것. 그리고 뭐 어깨가 계속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면 뭐 또 어깨에 힘을 주면서 움직이지 않게끔 하는 뭐 이런 것을 같은 시간만큼 1분이면 1분, 2분이면 2분 이렇게 이제 아이가 그렇게 하는 게 바로 경쟁 반응 훈련이고요. 이제 일반 훈련은 이제 우리가 이것은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아동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틱의 횟수가 증가한다고 했죠. 그래서 최대한 아동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끔 상황에 뭐 자신의 그런 자각 수준을 낮출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바로 이완 훈련입니다. 그렇게 이제 지금 우리가 뭐 모니터링도 하고 자기 스스로 틱 알기 뭐 훈련과 경쟁 반응 훈련과 또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한 뭐 이완적인 훈련 이런 부분을 이제 많이 해서 이제 우리가 아동이 이제 자신의 틱의 빈도를 낮추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지금 보통 그래서 아동들이 또 제가 얘기했죠. 집중하는 상황에서는 틱의 횟수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아동이 잘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아동을 기록을 하면서 찾아서 그 시간을 좀 늘려줄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이제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사나 부모가 꼭 해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똑같아요. 아동이 스스로 이렇게 틱 알기 훈련을 하고 이완적인 훈련이나 상황 관리 훈련을 통해서 아이가 틱의 횟수를 빈도를 낮추기 위해서 노력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그렇죠. 보상 강화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됨으로써 우리가
이제 아동의 틱을 좀 줄일 수가 있지. 사실 틱을 완벽하게 없애기는 아직까지 약물 치료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저도 이제 틱이 또래 장애를 가진 아동들을 봤는데 약물도 복용을 하고 있고 지금 이런 습관 반전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같이 한번 노력을 중재를 해도 완벽하게 없애기는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그리고 이제 성인기로 넘어갈수록 이제 자기 스스로가 이제 이런 상황 관리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횟수나 이제 그런 상황을 만드는 부분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틱이 나타났을 때 지켜야 할 주의사항인데요. 이제 아동이 틱이 증상이 나타나면 보통 그래. 너 눈 깜빡거리지 마. 어깨 움직이지 마. 소리 내지 마. 이렇게 자꾸만 지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아동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동의 틱이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지적을 하거나 아동을 의식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이제 이런 전자제품 사용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과몰입을 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더 틱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의 제한도 좀 필요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적절한 운동이나 취미생활이라는 것은 아동이 즐겁게 몰입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라는 얘기겠죠. 아동이 자기가 뭔가 집중해서 운동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취미가 생기면 그 시간만큼은 틱의 횟수가 현저히 줄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을 만들어주는 것도 도움이 되고, 스트레스가 아주 크게 악화되는 요인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동이 이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막 일시적으로 틱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런데 거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 어떻겠어요? 아동이 조금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서 어떤 부분에 아동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해서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DSM-5 진단 기준에 의해서 나타난 우리 은지 행동이 어떤 장애인지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1차 시에 우리가 틱 장애를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원래 뭐 동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 음성 틱이라든지 운동 틱이라든지 뚜렛 장애가 나타나는 아동을 이제 영상을 통해서 좀 여러분들께 좀 자세히 설명하고 싶었는데 지금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대면 수업 때는 조금 더 아동의 특성을 조금 같이 한번 분석을 하면서 더 살펴볼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